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제가 이러려고 회사 생활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요. 어떤 증상이죠? 입맛도 없고 속도 답답하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 답 나왔어요. 상사병이군요. 네? 상사병이요? 네, 상사병이요. 아니, 전 누구를 좋아해 본 적도 없는데 상사병? 그런 거 말고 직장 상사병이요. 와, 김 부장, 박 과장, 맞아요,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속을 편하게 다스리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는 속 편하게 본죽으로 하세요. 상사병을 이기자. 오늘도 속 편하게 본죽.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ят. 125회 지대넓ят 공식 종목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이군요. 2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한 날입니다. 이게 좀 하울링이 있는데 된 것 같아요.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에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투쟁과 혁명에 대한 노력이 드디어 승리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죽창을 들자 깡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과학과 기독교에 관심이 많은 이독실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뒤에 그림을 잠깐 보면 이거 그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가 가장 닮았냐면은 독실이가 닮았어요. 독실이가 어떻게 약간 못생긴 독실이가 됐는데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오늘 이제 3번째 정모입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12월에 정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점점 키워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160명 정도였다가 작년에 450명, 이번에 800명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죽음에 대한 겁니다. 생로병사 특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오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시기인가. 사회도 복잡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치, 경제에 대한 거는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근데 원래 계획되어 있던 거는 우리가 죽음이니까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놀라운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요. 김도인께서 죽지 않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아라. 내가 불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뭐 그러신다니까 저희가 모인 겁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주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가 원래 뭐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로병사 하다 보니까. 네, 생로병사 하다가 보니까 골랐던 거예요. 그래도 이번 공개 정모는 좀 밝은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주제를 좀 어둡게 잡았네요. 근데 죽음이 꼭 어두운 주제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죽음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네. 김도인처럼 우리가 죽지 않는 법을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오늘 순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성인식 인공지능에 의해서 제가 다음이라고 부르면 다음 PPT 넘어가요. 다음? 이거 넘어갔네. 뭐 벌써 넘어갔어. 다음?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앞에 더
그래, 여기부터. 아직 그 알파고까지는 저희가 다 적용 보여주면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미친. 시리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렴한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렇죠. 그래서 지대너볕 공개 방송입니다. 라디오로만 들으신 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냐면은 PPT 중간부터 지금 시작돼가지고 다시 앞으로 좀 돌린 겁니다. 이번 공개 방송은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으로 해서 마인드 브릿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거죠. 죽음에 대하여를 준비해봤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놀랍게도 시중에 나와 있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서적들 그리고 모든 다큐멘터리 이런 걸 다 뒤져서 봤습니다. 정말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봤는데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지대너볕에서 정말 많은 걸 다뤘구나. 새로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도인이 새로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죽지 않는 법. 그래서 한국 최초로 얘기해 주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렇죠. 오늘 구성 잠깐 볼까요? 1부에서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좀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얘기를 1부에 한 다음에 휴식 없이 바로 2부에서 불멸, 놀랍지 않습니까? 불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을 약 15분 정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90분 정도 1부와 2부를 연속으로 진행하고 15분 정도 휴식을 하게 됩니다. 걱정도 돼요. 왜냐면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15분 동안에 이제 화장실에서 난투극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식한 다음에 토론도 간단하게 진행도 하고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저희가 질문들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오늘 오신 분들 즉석에서 질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총 걸릴 시간은 약 2시간 20분 정도 아마 소요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부,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죽음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 아니, 이 이미지가 아니야. 그래요. 이 이미지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식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이거 보면, 이거 맛있어 보이죠? 다음도 보여주실래요? 이거 맛있어 보이죠? 지금 어떤 이미지가 떠 있냐면은 고기와 토스트, 계란들, 소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실래요? 이것도 맛있어 보여요. 셋 중에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독실이는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 거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거 가운데 부분? 가운데. 이거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가운데. 가운데 있는 고기, 그죠? 단백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좀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이거 뭐에 대한 이미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좀 오래됐어요. 사형수. 2010년도에 이슈화됐던 내용인데 푸에르토리코, 쿠바 옆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조그만 섬나라. 푸에르토리코에서 나왔던 광고래요. 엠네스티 광고.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만든 광고인데 미국에서 이제 사형수들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식사를 좀 준비해서 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식사를 먹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독특해요. 요 3명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형수라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마지막에 먹은 식사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나중에 누명이 벗겨져요. 그래서 죄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논란이 많았어요. 이 광고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알아왔는데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그죠. 요거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고기도 있고 이제 양파링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카메론 윌링햄이라는 사람인데 방화살인으로 2004년도에 집행이 돼요. 그래서 죽었는데 2010년, 그러니까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무죄가 밝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도 클라우드 하워드 존스 강도 살인으로 2000년에 이제 집행이 됐는데 10년 후에 이제 무죄가 된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해요. 아니라고 마지막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거죠. 이 그림을 먼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될 죽겠죠. 잘 믿기진 않긴 하는데 우리가 죽을 텐데 그 죽음이 일반적인 사형수들과는 우리의 죽음은 별로 닮지 않았어요. 사형수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삶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하고 어떤 응보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죽음은 좀 다릅니다. 누명을 쓴 사형수들의 죽음은 갑작스럽죠. 당혹스럽고 억울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죽음과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죽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고 당혹스럽고 이유가 없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 우리의 죽음과 닮아있는 갑자기 너무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분위기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죽음과 좀 닮아 보여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죽음의 숙명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독실님한테 뭐 먹을 건지 권한 겁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골라봐. 근데 독실이 진짜 한번 물어보려고. 마지막에 이제 죽어야 돼. 너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먹는 게 뭐 적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식사를 한 다음에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식사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독실이는 뭐 먹을 거예요? 저부터예요? 부르는 거 다 준비해 줄게. 마지막 식사. 일단 좀 노트가 필요할 것 같고 좀 써야 되니까. 노트를 먹는다고요? 염소도 아니고 쓰려고. 먹는 걸 쓰려고. 종류가 많아서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하나만 골라보면. 나부터 물어보지 말지 이런 거.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독신이는 준비가 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화를 냅니다. 김도희 물어볼까요? 김도희는 마지막 식사는 뭐 먹고 싶어요? 칼국수요. 슬픈 것 같은데 왜 칼국수입니까? 저는 번 돈의 거의 많은 비율을 밀가루를 사 먹는 데 써요. 네네. 탄수화물 중독. 네네.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그걸로 요즘에 살을 빼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요. 뭘 잘못 배운 것 같아. 네. 그걸 안 먹어야 되는데. 네. 칼국수. 깡쌤은 마지막에 뭐 드시겠어요? 저는 마지막 식사를 생각하고 싶지가 않네요. 일단 죽기가 싫기 때문에 네, 도망치고 싶고 웬만하면 좀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이제 차움 클리닉. 거기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광고하는 것인데 이거 지금? 아닙니다. 그 항노화 클리닉 이런 거 아니면 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배국 주사 이런 것들도 한번 해서 조금이라도 제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네. 지금 목티를 입고 계신 이유도 이게 뒤에 보이게 붙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야, 그러지 마. 어쨌든 제가 인상적이 마찰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제 꿈은 최대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예.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첫 번째는 진짜 사형수, 누명을 쓴 사람 말고 첫 번째로 진짜 사형수인데 한 명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8살짜리 아이를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도 있었는데 걔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올리브 씨를 달라고 그랬대. 왜 올리브 씨를 달라고 했냐라고 했더니 그걸 먹은 다음에 내가 후회하고 있는 거, 잘못에 대한 것들이 내가 묻혔을 때 그것이 나무가 돼서 자라는 것, 그것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려고요. 본격적인 질문이죠. 죽겠지. 뭐도 먹을 거야. 마지막에 먹는 것도 있을 거야.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을 때가 올 거야. 그죠? 그때 요렇게 죽겠거다. 내가 이렇게 죽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원하는 거, 그런 죽음에 대한 모습 같은 게 있네. 독실부터 물어보면 또 화날 것 같아서. 깡쌤부터 물어볼까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장래 문화 같은 거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물론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하는 생각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싶다면서 약간은. 힘드니까. 힘드니까. 네. 원래 저는 운동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게 내가 이 젊음이나 이런 피부의 탱탱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도 젊었을 땐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다가 보니까 요즘 생각하는 거는 역시 제일 소중한 거는 인간관계가 아닌가. 주변에서 저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랑 최대한 오래 버티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네. 날 지지해주거나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 그게 마무리하고 싶다.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가족들, 자녀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족 회원권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족 그만해, 이 회원권? 자식. 예, 예. 그래요? 어쨌든, 예, 예. 그 병원에 있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병원인지 모르겠는데. 김도희는 뭐, 기대하는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한 상?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저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팀버튼 감독 영화할 때 빅피쉬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는 장면에서 일생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다 축하하러 와요. 네, 그러면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가지고 강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굉장히 기쁘게 가면서 주변 사람들도 되게 환호해주고 당신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죽음 떠올리면 굉장히 슬프고 급작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전 죽을 때 그 소중했던 사람들이랑 이제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랑 되게 행복한 그런 장면을 갖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들고서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예, 그거요, 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나를 그리워해주는 사람이 서 있고. 네. 물에 빠진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그 남자가 오다기리 쪼고. 네네, 괜찮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풍장 이런 거에 관심 많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 예. 풍장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풍장이 그 천장 얘기하는 거죠. 풍장, 뭐 천장 이렇게 부르잖아. 네, 티벳에서 하는 거 동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지금 불법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관광객들은 못 보게.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풍장하니까 그냥 들판에 널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보는 입장에서는. 그 실체를 조각조각 뜯어먹기 쉽게 이렇게 점여준다고 할까? 그리고 이제 독수리떼가 날라와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뜯어먹기 편하게끔 해주고, 진짜 정말 수십 마리 독수리들이 날아와가지고 살을 뜯어먹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누군가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혹시? 신체 일부를 누가 섭취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독수리였죠? 네. 독수리가 굶주린 상태였을 때라면, 도희님을 몸을 구성하고 있었던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독수리 일부를 구성할 거라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왜, 그런 이유가 아니면 왜 조장, 풍장, 그런 걸 생각했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죽어서 남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되게 강렬한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죽었을 때 아주 극단적으로 뭔가 분해되거나 사라지는 장면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스스로가. 네네. 내 마지막 모습이니까 그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불교에서 반열반이라고 그러지 않나? 무여열반.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서 이제 열반이 되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아니요. 그건 그 의미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독실이는? 편집될 것 같다. 네. 독실이 전 생각을 좀 예전부터 했던 게 있는데, 네. 죽는 게 고통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죽는 걸 모르고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죽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죽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해서. 만약에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바로 아래 있는 거야. 그러면 핵이라고 하는 게 폭발한다는 거를 내가 느끼고 시신경을 통해서 뇌가 인식하기보다 짧은 시간에 몸이 증발하겠죠? 그럼 그 불꽃을 보지도 못하면 사라지는 거거든? 그거. 열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핵폭탄이 맞아서 죽는 거야. 빡! 이렇게. 그것도 괜찮네요. 네. 첫 번째.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예 죽는다는 걸 모르고. 두 번째는 이건 좀 구체적인데, 혹시 대부분이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수면 마취 해보셨죠?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당연히 깨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취에 들어가는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난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지. 이제 위내시경 혹은 장내시경을 하고 이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만약에 끝난다면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끝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실제로는 고통에 대한 공포가 큰 거구나.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각자 이제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간략하게 좀 나눠봤는데. 깡쌤이랑 최 사장님 안 하나요? 깡쌤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응원하는
가운데에서 한다고. 최 사장님은? 저는 이 내용을 썼었어, 글로 써가지고 이 다음 책에 넣었다가 하지마. 잘렸어. 아, 너무 슬프다.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정말요? 내용이 뭡니까, 일단? 내용이 뭐냐면, 난 정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쓸쓸하게 죽을 것 같아, 병원 같은 데서. 병원에서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독실이도 가고, 뭐, 김도인도 가고 다 간 다음에. 지대너비아 들으면서. 쓸쓸하게 있다가, 혼자서 아무도 안 찾아올 것 같아.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간호사한테 TBS 하자에서 나 좀 읽어달라, 내가 죽으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죽을 때 그 부탁을 하고 그냥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진짜 슬프네요. 네. 그렇죠. 본격적으로 진행해 봅시다. 각자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지. 분명히 모든 사람한테 이벤트가 벌어질 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성공이 오는 것도 아니야. 모든 사람들한테 실패가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갖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죽음이라는 이벤트를 겪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 한번 듣고 싶지만, 그거는 뭐 저희가 텔레파시를 받는 걸로 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역사적인 측면도 한번 얘기해보고, 철학이나 심리학 혹은 현대 과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볼까? 네. 제가 일단 바톤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접근 방법이 이제 옛날부터 뒤져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계바늘을 옛날부터 뒤져보신다고요? 죽을래? 네. 오늘 주제가 죽음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죽음의 역사라는 책을 굉장히 한 4, 5년 전쯤에 한번 우연히 발견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역사라는 책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누가 썼습니까? 이거는 필립 아리에스라는 프랑스의 역사학자, 고문원 연구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도 다 차이가 있을 거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역사의 여러 고문원들을 뒤져가면서 찾아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서양에 집중을 했어요. 서양에서 중세부터 중세 이후 르네상스 시기에서 18세기 이후에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가져왔고 어떤 태도를 접해왔는지를 갖다가 총정리를 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유언장, 교회에 있는 장식물, 묘지, 무덤에 있는 묘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기, 편지 같은 걸 다 뒤져가지고 서양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어떤 통시적으로 시간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쭉 정리를 한 책인데,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태도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수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같이 나눠보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을 했죠. 일반적인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렇죠. 태도가 역사를 비교해보면 조금 독특하다? 네, 굉장히 독특한 태도라는 겁니다. 거부 아니야? 현대인들? 거부하잖아. 그렇죠. 네. 숨기고. 근데 과거에는 전혀 그런 인식이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인식이었다는 내용을 갖다가 논증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장면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중세라고 하면, 서양에서 중세라고 하면 기원 후죠. 기원 후 4세기부터 한 11세기경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필립 아리에스라는 학자는 이 서양 사회에서 중세에 약 11세기까지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길들여진 죽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길들여진 죽음? 네, 길들여진 죽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나타나는 온갖 도상이라던가 문학작품, 묘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친숙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가깝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처럼 묘사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건 특별한 게 없는 사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평균 수명이 한 30살 근처 아닙니까? 평균 수명이 30살이라고요? 예.
30에서 뭐 40 정도였다고 30대에서 이야기하는데 40대 정도. 그게 보통 유아 이제 그렇죠.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뭐 돌을 지나고 뭐 대여섯 살 지나고 나면 그쵸. 그때 이제 평균 수명은 그래도 50 이상이었을 거라고. 40, 50대라고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전염병이나 전쟁, 기아 뭐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거고 뭐 위생이나 질병 관리에 대한 관념도 없었던 시기고 뿐만 아니라 원래 자연 속에서 죽는 거는 되게 비일비재한 일 아닙니까? 동물이나 곤충 같은 것들 보면은 뭐 매일 죽어나가는 게 일상 다반사였는데 사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관념도 그거랑 굉장히 유사했던 것 같아요. 즉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도 별 동물이나 뭐 다른 곤충이나 이런 존재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는 그런 동물이 죽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이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죽음의 장소가 집안의 침실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 댁에서 돌아가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가 1980년대였던 걸로 아닙니다. 9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에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 예, 요즘 이제 다 병원으로 가는데 죽음의 장소가 원래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다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뭐 동양 사회도 당연한 거고요. 집안의 침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들을 쭉 보다가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며칠 동안 천천히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놀랍거나 펑펑 울거나 이런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뭐 기도를 하거나 종교 의례를 하면서 죽어가는 장면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가장 흔한 이미지는 뭐냐면 침실에 누워서 며칠 동안 조용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나는 이제 곧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느님 아멘 하면서 조용히 있다가 가는 거죠. 그러네요. 문학작품 같은 거나 그런 걸 영화를 봐도 내 병은 내가 알아. 그쵸. 그런 얘기하면서 사망을 하게 되고 의사를 집으로 이렇게 모셔오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좀 반대로 우리도 한 20년 전만 해도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병원에 있다가 이제 가망이 없으면 댁으로 옮겨서 친숙한 자신의 침실에 누워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집안에 있다가도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으로 가죠. 그렇죠. 그죠. 네. 반대가 됐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외할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 죽음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게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봤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안 되니까 집으로 오셨는데 한 3일 정도를 천천히 이제 복수도 차오르면서 돌아가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지루했어. 길고 지루하고 그 공포스럽기도 한데 그 공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지루한 공포인 거야.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 실제로 우리 침실에서 일어나는 죽음은 그랬을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신약 성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네. 매달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오전 9시였어. 그런데 3시가 넘어가고 저녁 때가 되면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 앞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을 거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어떤 쓸 것 같냐면은 우리가 역사가 많이 지난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렇게 기억하지만 실제 그날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지루했을 거야. 그러니까 죽으려면 빨리 죽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라고 사실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어쨌든 근데 네.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이 그쵸. 병원으로 옮겨지기 이전에는 과정이었다. 그렇죠. 그 과정, 그 기다림의 과정을 누구나 다 참여해서 경험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핵심은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었다는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자연의 기본적인 질서가 새로 태어났다가 사그라들고 또 봄이 왔다가 겨울이 오고 이런 것들이 기본 질서였기 때문에 그 당연한 질서 속에서 인간에게 죽음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운명으로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피하거나 뭐 특별하게 찬양하거나 이럴 생각 자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중세까지의 태도를 요약을 해보자면 무기력하고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어떤 인간이라는 그 운명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맞아야 될 그런 집단적 사건 이런 거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약간 변화가 오는 게 르네상스 시기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끝나기 시작한 한 12세기 경부터 서양 중세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약간씩 바뀌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 뭐 문화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인본주의니 뭐 개인주의니 이런 것들이 살살 싹트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관념에도 이 개인주의적인 시각이 드러난다라고 이 학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덤이라고 이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12세기 이후부터 무덤의 양식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거의 개인의 무덤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고대 로마나 고대 그리스나 이때 사회에는 이제 귀족들 같은 경우에 뭐 개인적인 무덤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기념하고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서양 중세가 시작되면서 4세기 이후부터는 그런 전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냐? 그냥 시신을 교회한테 맡기면은 그 교회에서 알아서 안뜰에 그냥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면 이제 납골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서양 그 옛날 그 중세를 묘사한 영화에 보면 가끔 등장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일반인들의 시신을 갖다가 그 교회 바깥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일단 널브러져 놓는데요. 뭐 수의 같은 거 입혀서 이제 모습은 좀 감추긴 하는데 뭐 특별한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널브러져 놓고 구덩이가 다 차면 메꿉니다. 하나에 다 넣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다시 파서 뼈들만 추려서 근데 이 뼈가 누구 건지도 모르고 어느 집안 누구 건지 이런 거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 수거해서 납골당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지하실 같은 데다 뼈만 추려서 놓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시체를 처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은 익명 상태고요. 그리고 묘비나 비문 같은 게 있을 리도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할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한 거죠. 그래. 그럼 하나하나를 다 구분할 필요도 없었고. 야, 근데 부활할 때 내 몸이 필요할 거 아니야. 부활했는데 이거 독실 거 아닌가? 그래서 이상하잖아. 그거를 자연스럽게 잘 적절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였죠. 실제로 그렇겠네. 어차피 그리스도교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거는 실제로 죽었던 자들이 정말로 일어나는 거지. 라자로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12세기경부터는 무덤의 개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묘비명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좀 잘 사는 집에서는 초상화도 그려넣기도 하고 묘비의 문구도 좀 개성을 넣기도 하고 장식도 넣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변화가 12세기부터 일어난다는 거고 아까 지금 그 부활 얘기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르네상스 시기의 중요한 죽음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최후의 심판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수도원이나 교회 벽면에 최후의 심판 장면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었대요. 근데 이전에는 이 최후의 심판 장면은 별로 없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예배당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집단으로 다 부활하던 장면 이게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 르네상스 이후로 들어가면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법관으로 탁 중앙에 계시고 그 옆에 개인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그려지죠. 그래서 각 개인의 인생 결산이 시작이 됩니다.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다 뭐냐면 죽음에 대한 어떤 개인주의적인 의식의 반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는 인식 그리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게 죽음에 대한 어떤 관점에도 약간씩 변화를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회화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퉁쳐서 이건 종교적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 긴 성서 안의 내용 중에서 무엇을 차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집단을 강조하느냐 개인을 강조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변화될 수 있다. 네. 세 번째 죽음에 대한 태도는 그 타인의 죽음이라고 이 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태도가 중세 시대에서 길들여진 죽음, 즉 우리 인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숙명에 대한 그 체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두 번째 태도는 이제 그 자기의 죽음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살아나면서. 근데 이 학자가 굉장히 재미있게 밝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타인의 죽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언제 나타났냐면 서양에서 산업혁명 그리고 시민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이후 그때를 바로크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내용은 뭐냐? 죽음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태도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죽음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태도. 이게 뭐냐면 나의 죽음보다는 타인의 죽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타인의 죽음을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예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는 그런 태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당시에 18세기나 19세기 그 서양의 좀 주류가 되는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약간 아름다운 혹은 뭔가 낭만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책에도 예를 든 것들을 보면 당시 한 10대 청소년들이 쓴 일기 내용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의 보상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바로 하늘이니까. 약간 중2병적인 마인드가. 그렇죠. 네. 중2병인데 또 늘상 바라던 대로 나는 젊은 나이에 죽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 공포스럽고 이렇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아름답고 고결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행복과 연결되는 것.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90년대 한국가요. 90년대요? 90년대 아닌가? 90년대 한국가요들 보면 뭐 하늘로 죽죠. 간다. 뭐 내가 먼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다 죽어요. 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그리워하고 너는 하늘에 있고 너의 눈물이 비가 내리고 아름다운데? 노래들.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엔 없나? 요즘 한국가요를 잘 안 들어가지고 케이팝을 안 들어가지고 요즘에도 그렇게 죽음과 어떤 막 그런 걸 얘기하나? 요즘은 그 힘내라, 치얼업 베이베 이런 거 같은데. 또 긍정적인, 예, 좀 사회적인 긍정적이죠? 식 예. 그런 것들이 보이고. 배드 이어 뭐 이런 거. 그렇군요. 그래서 이 18, 19세기에 죽음에 대한 감성이 폭발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막 그 실제 문학 작품들 보면은 그러니까 요절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미화돼서 그려지기도 하고 천재적인 예술가가 일찍 죽으면 사회적으로 막 엄청 인기를 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지는데 아마 그런 거를 이 학자가 지금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죽음을 맞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18, 19세기부터 서양 사회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크게 울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쉴 새 없이 요란한 몸짓을 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거의 히스테리나 광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죽음에 대한 슬픔이 극대화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타인의 죽음을 더욱 힘겹게 받아들인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타인의 죽음에 더 두려워하고 이걸 더 의미 있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굉장히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인데 18, 19세기부터 죽은 자 혹은 무덤 자체를 숭배하는 문화가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동양 사회에서는 사실 그 죽은 자 특히 우리 뭐 유교권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을 숭상하고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뭐 조상에 대한 예배. 예, 그렇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예, 조상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이나 이런 것들이 유교 전통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서구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은 좀 근본이 없지 않습니까? 예? 족보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관념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문화 자체가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저희가 영화 보면 그 서양인들이 묘지에 가서 이렇게 꽃 놓고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최근에 생긴 문화라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거 시작된 게 18세기, 19세기 정도? 네, 그래서 묘지 자체가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묘지에 꽃을 놓고 오는 관습이라든가 가족끼리 묘지를 방문하는 관습이라든가 이게 이때 처음 생겨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묘지는 저 교회 밖에 있었는데 도심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때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 문화권 안에서의 개인의 지위가 너무 약했다가 그러다가 개인의 어떤 부나 자유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그렇죠. 죽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나 보구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8세기, 19세기 뭐 낭만주의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가족에 대한 강조,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에도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는 시대에서 죽음에 대한 관념도 타인의 죽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그 민족주의랑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19세기, 20세기에는 민족주의 발전하면서 묘지가 일종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되죠. 그래서 전사자들을 모시는 묘지, 우리나라도 현충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 기념관 이런 것들이 이 전 시대에는 전혀 굉장히 생소한 것들, 없던 것들인데 18, 19세기가 넘어오면서 이 전쟁 영웅이나 뭐 이런 전쟁에 대한 기념, 전사자들에 대한 기념하는 문화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게 확산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태도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네 번째 태도는 현대의 태도입니다. 아까 최 사장님이 아까 언급을 했듯이 거부하는 거죠. 이 학자는 근데 이 태도 자체도 굉장히 그 최근에 나타난 태도라고 하고 있어요. 1930년대에서 50년대 등장한 것 같다고 분석을 합니다. 얼마 안 됐죠. 지금 100년도 안 된.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무렵에. 그렇죠. 그 무렵인 거고, 이 학자가 한 1985년인가 사망하는 학자거든요. 84년에 사망하는 학자인데, 그러니까 그 20세기 초반에서 중후반의 변화를 쭉 관찰한 결과 이 생소한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생기는 것이 한 1930, 40년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죽음 장소의 이동입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문화가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죽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죽기 위해서 다들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쓸쓸하게 혼자 죽어가는 거. 최 사장이 꿈꾸는 아름다운 죽음. 그 죽음의 모습이 이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며칠 동안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사람이 천천히 죽어가는 걸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천천히 그 기다려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몽땅 삭제가 된 거죠. 그리고 죽음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의사와 간호사들이죠. 그래서 죽음은 진료가 끝나면 의사와 진료팀들이 결정하는 일종의 어떤 기술적인 사건이 돼버렸고요. 죽음에 대한 주도권이 가족이나 환자가 아니라 의사와 병원에게로 넘어가는 아주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사회학자 제프리 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세기에 들어서 죽음에 대한 금기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이 사람도 역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이전에 산업혁명 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가장 큰 금기가 뭐였냐면 성적인 내용들, 즉 섹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는 게 금기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뭐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금기시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20세기 이후에서는 그 섹스에 대한 금기가 사라지고 죽음이라는 게 금기가 됐다고 합니다. 죽음이 금기가 됐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죽음을 철저히 외면하고 도피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에서 제 기억엔 90년대 초반까지도 집에서 장례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 네.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장례가 끝나면 운구 행렬이라고 해서 이제 관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상복 입고 뭐 아이고 하면서 이제 그 상여 행렬이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뭐 동네에서 뭐 특히 지역 지방 쪽 사회에서는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 요즘 완전히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락이 온 거야. 뭐 부친상 집으로 와라. 그럼 집으로 오라고? 라고 놀랄 것 같아. 우리가 그만큼 병원에서의 처리에 익숙해진 것 같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게 20세기 초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우리 내부의 어떤 면역 체계에 의지했었잖아요. 그런데 최초 항생제 페니실린이 나오게 된 게 1차 세계대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이 돼서야 비로소 우리가 감염으로부터 어떻게 대항할 힘을 얻었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병에 걸리면 그냥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게 다였어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주고 그러면서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도처에 죽음이 전염병이 돌 때 창궐할 때는 죽음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세계대전 같은 걸 겪고 그다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항생제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잘 안 죽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죠. 또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들 일단 심장이 거의 멈추게 된 거를 다시 살려주고 호흡을 못하는 걸 인공호흡기를 껴주고 그래서 사람이 안 죽기 시작하니까 이제 죽음을 극복한 건 아니지만 도처에 널려있는 게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 거는 필연적으로 20세기 이후가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기술 발전이 죽음을 관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죽음이라는 것은 치료받아야 하고 빨리 제거해야만 하는 병적인 상태 정도로 그 의미가 완전히 축소됐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집안에 있으면 안 되고 바로 병원으로 보내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고요. 장례 절차라는 것도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체를 처리하는 절차 정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장이라는 절차가 가장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구 사회에는 이제 화장하는 게 거의 일반화됐거든요. 그래서 그 저자에 따르면 화장이 인기 있는 것도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죽음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관리되지 않은 죽음이에요. 갑자기 길거리에 시체가 있다. 그 쇼킹한 그날 하루 종일 실감에 뜰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 예, 굉장히 쇼킹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시체가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아니면 뭐 길거리에 갔는데 하얀 백골이 떨어져 있다. 깜짝 놀라겠죠, 다들. 장난감으로 생각하겠죠. 진짜로. 이게 진짜 사람의 어떤 그 해골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현대에 와서는. 네, 현대에 와서. 과거에는 뭐 인간의 유골이 이렇게 군데군데 떠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과거라고 하기도 못하지만 공개 처형도 많이 했었고 그걸 그냥 매달아 놨었어요. 그치. 그렇네요. 세계대전 때도 그랬었지만 그 이전에도 본보기를 삼아서 십자가형 자체가 어떤 거였었냐면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달아 놓으면 언젠간 죽거든요. 그게 흉부압박 때문에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 이제 못을 박는다든가 이런 거 하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냥 십자가형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게 될 거고 그 뭐 새들이 이제 쪼아먹기 시작하고 그 시체를 계속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비참한 거죠. 제대로 매장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제 치욕스러운 일이 되는 건데 과거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 보면 뭔가 역모를 꾀한 사람들 혹은 뭐 심지어 뭔가를 도둑질만 해도 손 자르고 그랬었던 시기니까. 그리고 감옥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지금이야 감옥이 있지만 그땐 감옥이 없고 바로바로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본보기로 삼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겠죠. 당연히. 오늘 사형제도도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사형제도도 죽음의 흔적을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오늘날 사형 방법들. 그렇네. 네. 하얀 병원에서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주사 한 방. 그렇죠.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예. 그 관리되는 죽음. 예. 그걸 넘어서면 현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기 시작하고 그걸 견디지 못해하는 거죠. 근데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해. 너무 오래전 역사, 중세나 우리가 르네상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조사를 했다니까. 그렇죠? 문헌들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거나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뿐이지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는 바에 따르면 왜 이런 현대인들의 죽음관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바뀌었는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석 중에 하나가 이제 자본주의랑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이 죽음을 잊게 하고 쾌락과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형수술이라든가 건강 보조식품들, 각종 사치품들, 아니면 각종 주사들도 요즘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사들 같은 것들이 젊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면서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억누르는 거죠. 없애려고 노력하고 제거하는 것들.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과학기술 혹은 생명보호 아니면 유명 브랜드의 사치품들 이런 걸 걸침으로써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알게 모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태도가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태도인가 하는 게 죽음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신에게 남은 삶이 3일이 있다면 혹은 3개월이 있다면 뭘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중요도를 따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소비하는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좀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이제 좀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고 여행을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걸 제거함으로써 죽음이 멀리 있다, 너랑 상관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최소한 10년, 20년, 30년 살 수 있을 테니까 이것저것 사실 핵심적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소비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봤었던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포관리 이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이라든가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전부 다 동조하는 건 아닌데 결국엔 그 원시인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깡쌤은 중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온 인류의 관심은 우리가 필멸자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게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의식이 생겨났다. 그리고 종교 재래? 종교에서의 의식
의식들이 있잖아요. 네, 종교 의식 같은 거. 네, 의례들이 생겨나고 종교가 생겨나고 뭐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감추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예로움 죽음으로 포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공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지성인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는 당신의 삶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진짜 뭘 하겠냐. 그럼 본질적으로 네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질문을. 근데 공포관리 이론 이제 독실에 잠깐 간단히 얘기했는데 전 최근에 알았어요. 죽음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죽음을 얘기하는 대부분의 어떤 의학이나 과학이나 공포관리 이론이랑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언급했지만 되게 중요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 죽음과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테러, 매니지먼트, 티오리인가? TMT 맞습니까? 정확한 발음 아닌가? 어쨌든 공포관리 이론이 독실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원인이었다는 거야. 종교, 문화, 사회 구성이나 어떻게 생각했어요? 난 좀 이상해 보이기도 했어. 왜냐면 죽음이 공포와 연결돼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 인간 문화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최초의 전제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이기도 했어. 너무 서구 중심적인 건 아닌가. 그리고 죽음을 공포로 본다는 게 아까 깡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깡쌤의 얘기에 의하면 중세 시절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밀접하게 있었고 삶 가운데 있었고 공포관리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래전부터도 그랬을 것인가 의심스럽기도 했었거든. 그 이론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되게 반증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그 중세시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 물론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다 같이 만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 종교조차도 공포관리 이론에서는 종교의 시작 자체가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안정감을 얻어야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죽지 않아. 너의 영혼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원시적인 그 신앙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종교의 시작이다.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럴듯하긴 한데 이걸 죽음에 대한 공포로 볼 것이냐, 그냥 어떤 보편 공포로 볼 것이냐,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고기가 너무 좋아. 우리는 모두 고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는데 고기를 못 먹는 거에 대한 공포야. 죽으면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게 공포스러운 거야. 이것도 반증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의례나 문화나 이런 걸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실이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을 지적한 거지. 반증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지. 고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기를 먹기 위한 싸움으로서 문화가 생긴 거나 그렇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나 그렇죠. 그 근거에 있어서는 될 수 없다라는 문제죠. 죽음이 왜 두렵냐고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두려운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반증은 불가능하니까.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깡쌤이 얘기하셨던 게 그거였던 거죠.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산업화되고 병원에서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부정적으로 봐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옆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현대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같이 극단적인 사회는 좀 한국 사회 혹은 뭐 미국, 일본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을 텐데 중국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거고 동남아 쪽은요 신문에 시체 사진들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아마. 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신문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친지들의 장례식에서 말고 시신을 본 분이 거의 없을걸요? 봤다면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정말로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살아.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한 본질을 항상 가리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익숙해야 돼. 나도 죽을 거라는 걸 계속 생각해야 되고. 독실이는 어떤 죽음이라는 과정이나 절차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근접하게 있는 것이 더 옳겠다. 네. 김도희는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처리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사회가 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죽음에 관한 책을 보면서 그냥 저희가 막연히 죽음을 왜 병원에서 다 관리하고 마치 처리 대상처럼 여기게 됐지? 이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였었던 그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미국의 의사시니까 의사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죽음을 그 병원에서 처리하는 것 자체는 밀접하게 그 생존 연령이 향상된 거랑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전반전에 저희가 말했었던 거랑 똑같이 사람의 생존 자체 연령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죽음을 깡생이 말해주셨던 것처럼 집에서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충분히 늙기 이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죽을 때는 충분히 노화해서 모든 신체적 기능이 소멸될 때까지를 기다린 다음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거고, 혹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 다음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학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 병원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아주 생존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서 병원에서 처리하는 게 일상화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부정적으로만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내가 집에서 죽을 거야, 나는 병원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치 내가 안 죽을 것처럼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다 보니까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 원치 않았는데 자기가 병원에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좀 나눠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쪽을 선택하냐 물어보면 자신이 좀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쨌든 생존하고 있는 게 조금 중요해, 내 인생에서. 그러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나는 생존보다는 조금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약간 주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라는 가치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생존에 대한 기간이 짧아질지라도 그걸 감수하고서 집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책에서 느끼는 거랑 비슷했는데, 그런 선택이나 주도권에 대한 거를 박탈당한 채 누구나 다 결론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나도 김도인 얘기 좀 동의하는 편인데,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병원에서 처리되는 죽음, 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괜찮아 보여.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한다는 거,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막상 정말로 내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나인 거야. 어떻게 할지를 막 안절부절하잖아요.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개인주의화돼 있고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한테 조금 수월해질 수도 있고, 그걸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과정 중에서 내가 슬퍼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미디어에서 노출을 시키게 되면 우리의 소비라든가 행동 양식이 많이 변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다지 환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당장 내가 다음에 뭘 살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새로 뭐가 나왔대, 맥 뭐가 나왔대. 그럼 2016 버전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나면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그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산업 구조가 돌아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는 너의 미래가 제한되었을 수 있다가 아니고 그걸 다 제거해버리고 너는 오래 살 거야. 그치.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최 사장님은 신자유주의. 마지막 말씀은 어떠십니까? 그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공포관리 이론 얘기, 그리고 소비 자본주의 얘기 섞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을 때, 어떤 죽음이나 공포와 관련된 이미지를 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더 많이 사지 않나? 더 많이 삽니다. 실제로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대부분 광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보험 광고, 화장품 광고, 뭐 건강식품 광고, 뭐 피부 미용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죽음이랑 연결된 것들이죠. 죽음의 공포를 우리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광고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들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소비 자본주의 이 사회가 아주 풍성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기제 중에 하나가, 너희는 죽지 않을 수 있어.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있고, 그건 우리 상품을 통해서 가능해. 이 아이디어를 주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아까 독실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본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죽음을 자꾸 피하고 외면시하고 거기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이 자세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죽음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한번 쭉 생각해봤고, 현대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인식들을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모두가 모인 이유. 예, 김도희님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 죽을 수 있는데 응.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